유시 무렵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려군은 퇴각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일 있을 전투를 기약하며 수성에서 물러난다. 수성에서 퇴각한 고려군과 하카타에서 퇴각한 원나라군은 하카타만 함대 전초기지로 속속들이 복귀하고, 이어서 고려군과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은 서둘러 연합 군사작전 회의에 참석한다. 일단 고려군은 귀슈에서 전투를 하면서도 점령지 수경을 하지 않고 함대 수경을 지속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다자이 후 공격 전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원나라군이 수경지 문제와 다자이 후 공략이 아닌 철군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고려군의 좌중은 이내 술렁이고 만다. 이날 밤 군사작전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동국통감과 고려사 및 고려사 조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군은 애초 원하지 않았던 일본 원정이지만 이왕 시작한 전쟁인 만큼 공세를 계속하여 끝을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고려군의 모든 야전 지휘관들은 철군을 완강히 반대했다.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은 우리 군이 이미 적진에서 잘 싸우고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진나라의 명장인 맹명이 아곤의 군선들을 모두 불태운 뒤에 한나라의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친 뒤에 적과 싸워 내승을 거둔 고사를 인용하며 여원연합군도 하카타로 병력과 군수물자를 옮긴 뒤 수경하고 다음날 다자이후와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나라군 총사령관 훈둔과 야전 지휘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강경하게 철군을 주장하는데, 첫째, 손자병법 모공편에서도 지적하듯이 적은 병력의 군대는 강하더라도 많은 병력의 적군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며, 아군의 병사는 필요하고 물자가 부족하나 시간이 갈수록 적군의 병사와 물자는 나날이 많아질 것이다. 둘째, 여원연합군이 소유한 화살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 셋째, 원나라 좌부도 원수 유복형이 심한 부상을 당해 전의를 상실했고 또한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원나라군에서 지적한 철군의 이유를 하나씩 요약하면서 살펴보면, 세 번째 이유가 한 제대를 지휘하는 최상위 지휘관의 부상인데, 유복형의 부상은 군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복형을 본국이나 고려로 서둘러 귀환시키고, 서군의 지휘관은 함께 원정을 온 쿠차르나 사무카와 같은 다른 유능한 장수가 맡도록 하면 된다. 유복형이 남송의 압규와 같은 대처 불가의 명장인 것도 아니며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세 번째 이유는 철군을 해야 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장병의 전투 피로도 증가 및 병력의 감소, 그리고 화살의 소진 및 군수물자 보급의 어려움, 훈둔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철군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군의 전투력 및 승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중세에서든 한세에서든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철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려와 원나라는 1271년부터 3년간 황주, 웅주 및 금주에서 둔절을 경작하고 탐나의 목마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략 10만석 규모의 군량미와 충분한 양의 건조된 전투마 사료를 마련하여 일본으로 출정했다. 당시 군량미 2만석이면 장병 2만 명이 대략 석 달간 소비할 수 있는 규모의 식량에 해당하므로, 여원연합군이 하카타에서 전투를 벌이던 때는 군사들의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시기였다. 설령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도 때마침 귀슈 지방의 추수가 끝났을 시기이므로 원래 계획대로 다자이후를 점령하고 귀슈 지방의 곡창지대인 스쿠시 평야를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철군 이후로 지적된 군수물자 보급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군량미와 전투마 사료는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군을 결심하게 된 훈둔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1220년대에서 1240년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럽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장거리 원정을 떠나 자국에서 약 8,000km가 떨어진 지역의 국가들을 두드려 패고 다닌 미친 군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당시 몽골 제국군이라 불렸던 원나라군으로, 이들은 볼가강 불가리아, 히에프루스, 조지아 왕국, 알라니아, 폴란드 왕국, 헝가리 왕국, 라틴 제국 등을 침공하여 대부분의 중앙 유럽과 동유럽 지역을 복속시킨다. 원나라군은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자국에서 최전선까지 대략 8,000km가 떨어진 원거리 지역 일대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이들을 정복한 유일무이한 군대였다. 빠른 기동력과 신속한 의사소통, 그리고 간결한 의사결정 체계를 중시한 원나라군은 전시에 병사 1인당 3마리 이상의 말과 함께 다니며 보르출한 육포와 말조절 발효한 쿠르트 및 버터를 먹고 진군 중에 행하는 훈련 겸 수렵 활동인 네르제를 통해 군량을 경량화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로 곳곳에 주요 병참기지를 건설하고, 전시에는 전쟁터를 따라 이동하는 후방 병참기지인 아우르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군수 보급에 힘썼다. 또한 백리 간격으로 설치된 도합 1,400개가 넘는 역참을 운영하고 역참마다 300필 이상의 역마를 관리하며, 어디에서든 원나라 조정과 군대가 최대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덕에 13세기 유럽 원정 당시 원나라군의 파발은 하루 최대 352km를 주파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군의 파발이 하루 최대 96km 남짓 이동하고, 16세기 후반 조선군의 파발이 하루 최대 105km를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세기 원나라군의 파발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원나라군이 호라즘 왕국으로 출정했을 때 하루 최대 134km를, 유럽 원정 때는 151km를 진격했는데, 이는 20세기 이전 근대 유럽의 군대에게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진격 속도였으며, 특히 유럽 원정에선 원나라군의 침공 소식을 전달하려는 유럽의 파발들보다 원나라군의 기병들이 먼저 도착하여 유럽 각국을 경악하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기동력을 선보였다. 13세기와 14세기를 통틀어 세계 최강의 군대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원나라군의 힘은 바로 범접할 수 없는 빠른 기동력과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버나더 클라스의 기병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원나라군은 일본 원정에 기병 전력을 원하는 만큼 대동할 수 없었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남송을 공략하는데 필요한 전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본 원정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해양 원정이었기 때문이다. 군선에 제한된 공간에 모든 병력과 군수물자를 싣고 이동해야 하는 해양 원정의 특성상 공간 및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전투마 관리가 어려워서 많은 수의 전투마를 운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예원연합군은 기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보병 중심으로 군을 재편해야 했으며, 원나라군은 보병을 증원하기 위해 몽골족 병사 외에 화북 지역의 한족 및 여진족과 거란족까지 편입시킨 몽안군을 일본으로 파병하게 된다. 원나라도 기병 규모의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메우고자 고려에게 왕실근위대에 해당하는 경골의 병력 500을 추가로 차출하도록 요청하며 전력을 보완한다. 양국 모두 바다 너머 일개 도서가 아닌 도서국가를 정벌하겠다고 해양 원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륙과 달리 섬나라는 그 자체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전장이라 원정군이 상륙을 하는 순간부터 바다를 등지고 퇴로가 막혀 고립된 상태에서 적군과 싸우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고려군 도독사 김반경이 중국 진나라의 맹명이 아군의 군선을 불태우고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적과 싸워 승리한 고사를 인용하며 결전을 촉구한 것이다. 여원연합군은 출정 이후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훈두는 오늘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겪고 느꼈길래 철군을 주장하는 걸까?
다시 1274년 10월 20일 해시 회의에서 고려와 원나라군의 지휘관들이 철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자 마침내 훈둔이 입을 연다. 모모지바루, 아카사카, 오키노하마, 하코자키, 하카타. 오늘 참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우린 정말 잘 싸웠어. 하지만 오늘 그들이 패했음에도 우린 내일의 승리를 장담할 순 없어. 오늘 진서군과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보니 그들은 소수든 다수든 무장된 기병을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저들이 보유한 기병의 규모가 우리를 능가하오. 비록 그들의 병력수가 우리에 미치진 못하지만 자고로 병법에서 100의 기병이 능히 1천의 보병을 당해낸다고 했는데 우리 군도 오늘 겪지 않았소. 그랬다. 오늘 원나라 동군 보병 2000병력은 아카사카에서 게쿠치 다케우사가 이끄는 기병 230기에게 패퇴하여 한시적이지만 수하라산으로 후퇴했었다. 물론 전투 과정에서 기쿠치 다케우사의 병력도 절반이 전사했지만 그럼에도 이 결과에 대해 원나라 야전지휘관들은 분노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시간에 걸쳐 훈둔과 원나라의 야전지휘관들이 피력한 견해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10월 20일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정말 쉼없이 이어지는 일본 진서군과의 격전들로 점철된 하루였다. 일본 전체 국토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고케닌을 중심으로 약 1만 1천의 병력을 동원한 규슈 지방에선 전투병 3만의 여원연합군이 병력 규모와 전력면에서 진서군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일본의 본토방 이전사 원고편에서도 진서군이 하카타만 방어에 실패하고 수성까지 후퇴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가장 먼저 병력의 열세를 들고 있다. 참고로 주요 전장에 투입된 여원연합군과 진서군의 병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하라와 아카사카 1.72대1, 하카타 1.77대1, 하코자키 2.67대1.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원연합군은 일본 진서군과의 본격적인 확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여원연합군이 다자이후를 점령하고 규슈 지방을 일본 본토로부터 단절시키는 데 성공하면 분명 가마쿠라 막부에선 전국의 동원령을 내릴 것이며 진서군 병력의 비약적인 증가와 전력 확충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된다. 참고로 당시 인구 700만의 일본은 전국의 고케닌을 기반으로 최대 10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뒤늦게 규슈의 전황을 전달받은 가마쿠라 막부는 실제로 전국 동원령 선포를 논의하고 있었다. 전국 동원령 이후 일본 진서군의 총병력과 전력은 점차 전력 보강이 없는 여원연합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전쟁은 한층 더 강화된 진서군과 더욱 빈번하게 전투를 치러야 할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나 아군은 바다로 인해 강점인 빠른 파발을 통한 본국과의 신속한 소통이 어렵고 설령 전력 보강을 요청해도 양국에서 지원 병력을 준비하여 바다 건너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어 사실상 아군의 신속한 전력 보강은 물 건너간 상황이며 후방병 참기지인 아우로크를 운용하여 군수물자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본토에서 싸우는 진서군은 병력 보강과 군수 보급에 있어 원정군인 아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무리 여원연합군이 대륙의 강군이라 해도 아군에 대한 병참과 병력 보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군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또한 근거지에서 멀어질수록 병참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아군이 규슈로 몰려드는 진서군과 점점 더 많은 전투를 치르며 혼슈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진서군에 비해 아군의 병력 손실과 전투 피로도가 더 빠르게 쌓여갈 것이나 후속 부대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해소할 수가 없다. 또한 여원연합군이 정부를 이끌고 칸모네압을 건너 혼슈에서 진서군과 전투를 벌이며 진군할 때 혼슈에 있는 진서군의 일부 병력이 배를 타고
규슈 지방에 상륙하여 진군 중인 여원연합군의 배후를 공격한다면, 최악의 경우 여원연합군은 전후의 진서군 사이에 끼어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채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소위 가패를 당할 위험성이 크기에 후속 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원연합군이 혼시로 진격하기엔 큰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만의 전투병력만으로 후방 점령지를 통제하면서 진서군과 싸워 교토와 가마쿠라까지 진군한 뒤 이들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게 현 전황을 바라보는 원나라군 지휘관들의 중론이었다. 원나라 정사인 원사에서도 일본 원정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이날 밤회의에서 원나라군이 밝힌 생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바람을 만나지 않고 그 나라의 해안가에 도달했어도 외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 나라의 병력은 사방에 모여있고 우리 군대에게는 뒤에서 도와줄 세력이 전혀 없다. 만일 전황이 불리하여 구원병을 요청한다고 해도 곧바로 바다를 건너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기술하며 당시 일본 공략의 어려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아군이 고려와 원나라 조정에 병력과 군수물자가 부족하니 배편으로 운송해주세요 하고 요청해도 일본 규슈 지방까지 로켓 배송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원연합군이 전투에서 사용해야 할 화살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고려군과 원나라군 모두 활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매 전투마다 소비되는 화살의 양이 적지 않았다. 사실 고려군은 원정을 준비할 때부터 화살이 태부족이어서 고려 조정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가와 일대 사냥꾼들이 소유한 모든 화살촉과 화살깃을 징발한 뒤 장인들이 긴급하게 화살을 제조하여 어렵사리 고려군을 무장을 시킬 수 있었다. 어디 그뿐만이겠는가. 지금까지 치른 많은 전투에서 소모된 화약 무기의 비축량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여원연합군의 화살 부족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결국 병력과 군수물자를 하카타로 옮겨 수경을 하고 다음날 다자이후를 공격하여 점령한 뒤 일단 규슈부터 장악하자는 김방경을 비롯한 고려군 지휘관들의 주장은 훈둔에 의해 기각이 되고 만다. 10월 21일 새벽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은 하카타만에서 빠르게 철군하기 시작한다. 하카타만을 벗어나 겐카이나다로 들어선 여원연합군 운대는 강력한 폭풍우와 조우하게 되면서 군선들은 강력한 폭풍우와 높은 파도에 밀려 인근 절벽과 암초에 부딪히며 좌초되는가 하면 많은 군선들이 근접해 있다가 서로 충돌하는 충파로 인해 심하게 파선이 되면서 여원연합군은 약 200척의 군선을 잃고 고려군 저군사 김신을 포함 약 1만 3,500에 달하는 장병들이 사망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대개 여원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정박한 함대에 머물다 밤새 태풍을 만나 괴멸되었다고 배우지만 양력 11월 하순에 태풍이라니. 여원연합군은 10월 21일 새벽 하카타만에서 철군하여 겐카이나다를 항행하고 있었다. 다만 여원연합군이 악천 속에서 철군을 하다가 풍랑이 심한 겐카이나다로 진입한 것은 분명 큰 실수였다. 본디 겐카이나다는 빠르고 강한 스시마 해류와 풍랑으로 악명이 높은 해역이라 훗날 조선통신사도 일본을 방문한 뒤 귀국할 때 겐카이나다의 기상이 좋지 않고 풍랑이 거세어 남풍을 받기 어려우면 귀국길이 한 달 넘게 걸리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한편 같은 시간 수성에서 농성 중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불을 밝히며 여원연합군의 야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다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출성하여 조심스레 하카타만 주변을 살피던 진서군은
아무도 없는 하카타만을 보고 도리어 당황한다. 그때부터 진서군은 하카타만 전체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한다. 겐카이나다에서 군선 200척이 대파된 여원연합군함대 일부가 하카타만 주변에 저촉 또는 표류하게 되는데, 생존자들은 진서군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을 당하고 일부는 포로가 되기 전에 자결한다. 다자이후와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조기 철군으로 인해 얼떨결에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게 되고, 풍랑이 잦아든 뒤 남풍을 받아 정상적인 항로로 들어선 여원연합군 함대는 이키노시마와 스시마를 거쳐 철군한 지 한 달 만인 11월 20일에 경상도 하포로 귀환하며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음력 10월 20일은 양력 11월 하순에 해당하며 기상학적으로 이 시기엔 동북아 지역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원연합군이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황실일기에는 10월 20일 오후 교토의 날씨마저 악천후로 기록되어 있고, 황실일기 외에도 역대왕기, 살마구기, 감중기, 안국론사초와 같은 여러 고문서에서도 당시의 하카타만의 악천후와 여원연합군 함대의 표류 및 난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특히 역대왕기의 경우 일본 측에서 확인한 여원연합군의 난파선들이 약 200척에 달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1847년 키쿠치 요사이가 그린 군함집 몰도이다. 훗날 에도시대의 학자인 마스시다 게니는 이날의 강한 풍랑을 신의 바람, 즉 신푸라 표현했고, 신푸는 일본이 신에 의해 보호받는 국가란 신국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전투기로 적군의 전함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일본군 특공대의 이름으로 전락하고 만다. 아울러 여원연합군에게 호되게 당한 규슈 지방에선 이후 무서운 것을 가리킬 때 몽고와 고려에 비유하여 무쿠리 고쿠리라 불렀으며 20세기 초까지 우는 아이를 겁줘서 달릴 때 쓰이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